정치 시사 전문 채널 스픽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와 뉴스들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내는 특별한 프로그램 정문 다락방, 오늘 8회째 맞이합니다. 자, 저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시는 김묘성 방송인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아, 기자님이라고 하면 제일 좋았는데. 아, 아닙니다. 지금 방송인이죠, 그냥.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문화평론의 정론 김원식 평론가님도 소개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뭐라고 해야 되나? 호를 차라리 그냥 정론 김원식으로 바꿀까 봐요. 정론 김원식. 예, 괜찮네요. 좋네요. 네. 자, 새해가 되고 지금 2주 차를 맞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그러게요. 뭐 좋은 소식 있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뭐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있으세요? 좋은 소식은커녕 고소 소식만이에요. 아, 진짜. 진짜. 고소. 어떻게 좋은 소식 있으세요? 좋은 소식 저는 많이 있어요. 오, 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음. 글 쓸 소재가 없어가지고 씹을 소재가 없어가지고 저도 데일리 방송하는데 네. 아이템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네, 아이템이 넘쳐나요. 우리의 예. 비판 열차는 계속 가야 되는데 아, 그리고 곧 해외 순방도 있기 때문에 와. 벌써 아이템 폭발입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뽑았는데요? 또 있잖아요. 예. 야, 나는 이번에는 솔직히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 물떡 드시는 거 보고 완전히 지가 대통령인 줄. 야, 정말. 정계 입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포석을 깔고 있대요.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대통령실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국정을 연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인자를 제거하고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나는 이미 국정 경험이 있다. 문제는 고작 비서실장이었지만 나는 실제 대통령이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렇군요. 예. 아이 이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우월한데 뭘 정치인문으로 해요. 여러분들 일상은 경력직으로 한대. 그거. 경력직 그러면. 경력직이야. 여러분들 일상은 편안하십니까? 예. 사실 문화 뉴스도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문화를 아는 것이 세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방법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그걸 읽어내야 된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 뉴스 이알문 시작합니다. 김효숙님, 네. 오늘 정문다락방이 주목한 첫 번째 문화 뉴스가 뭡니까? 네,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골든글러브의 비영어권 작품상 수상이 점쳐지고 있었는데 수상에 불발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11일 오전 한국 시간이죠. 네. 이때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그 제80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비영어권 작품상 영화 아르헨티나 1985에게 돌아갔고요. 이로써 박찬욱 감독의 첫 골든글러브 수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도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의 영화 팬들의 걱정이 늘었습니다. 저는 뭐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되게 예전에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게 되면 그게 아카데미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이 수상 소식 불발 생각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이제 골든글러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아, 진짜 골든글로브가 골든글로브 했어요. 진짜 그런 아니,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했던 게 맞아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대우각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회원들을 갖다 대거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맞아. 라틴 아메리카 계열이 많이 갔어. 유색은종은 유색은종인데 라틴 아메리카 쪽이. 히스패닉 쪽이 더 넘어갔어.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연기가 좋고 작품이 좋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라고 해서 못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연기가 좋지 않고 작품이 좋지 않은데 아시아, 아프리카라서 상을 받았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은 어땠나요, 보시기에? 아니, 솔직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작품상이라든지 감독상이라든지 여전히 주요 상들은 앵글로 섹슨, 네. 화이트 이쪽이 다 사실은 휩쓸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스티븐 스필버가 이관왕했어요. 맞아요. 네. 도대체 그분에게서 어떤 새로운 것이 또 나옵니까? 사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이전 걸 계속 우려먹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비영어권 상 받은 아르헨티나 1985 역시 좀
보신 소감이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르헨티나 1985를 갖다 다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근데 콘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냥 이야기가 딱 떨어지는 그냥 떨어지죠. 옛날서부터 늘 있어왔던 얘기, 있어왔던. 독재 명확하다. 비판하고 아. 법정에서 그 독재자들 세우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변호사들 이야기죠. 그렇죠. 독재 정부에 저항하는. 예, 음. 그거 뭐 우리 변호인만한 작품 있습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의 변호인이라는 작품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좀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골든글로브가 히스패닉계에 납작 엎드렸다. 뭐 수상 내역을 조금 보면 예, 아시아 아프리카계 배우 6명에게 트로피를 안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극영화, 코미디, 뮤지컬, 영화 등 부문에서 전체 16명의 배우에게 주조연상을 수상하니까 좀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그렇죠. 있는 거죠. 일단 아카데미에 비해서 그 연기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끼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시아권 둘 주고, 양자경, 예, 양자경하고 키오이관. 키오이관 이렇게 둘 주고, 그 다음에 흑인 배우들한테 넷 주고, 네. 그리고 공로상 에디 머피 주고, 에디 머피? 예, 에디 머피가 공로상 받았어요. 근데 진짜 이 키호이관은 네. 어떤 면에서는 인생 역전, 인간 승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호이관을 줌으로써 나머지 아시아계를 그냥 퉁치는 그런 식의 느낌이 좀 있어요. 키호이관이 무려 38년 만에 받은 겁니까? 이게? 이야. 그렇죠. 예. 원래 이 인디아나 친구가- 존스에서 네. 이제 소년으로 데뷔를 어머 했는데 어머. 기억하세요? 아니 인디아나 기억은 존스. 못 하는데 기억이 예. 날 것 같아요. 그때 네. 쇼티 역으로 되게 귀여웠었어요. 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연기의 꿈을 접기도 했을 만큼 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 뭡니까 그 아시아 배우들끼리 이렇게 찍은 네. 그 작품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그렇죠. 작품. 일단 뭐 이 2018 배우 년이죠. 하나만을 보자면 의미가 있는 상이긴 하네. 이 배우에게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스토리 하나를 제시하고 나머지를 덮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의혹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확실하게 그런 골든글러브가 권위와 이제 신뢰성을 받으려면 본상에서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상을 안 준 거는 그 관심이 없고 저는 무지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예를 들면 뭐 외국어 영화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어떤 나라의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저는 디아스포라 내지는 다문화적인 작품을 우선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헤어질 결심이 단연 네.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의 취지를 네, 보자면. 근데 그렇죠. 이들이 왜 무지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영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출연한다 그러면 아 이거 다문화 영화다 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한국과 중국 배우가 등장하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다문화야. 아 너무 색깔이. 빙고! 야 진짜 너무 무지한 거죠. 어. 얼마나 그 정말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강과 절벽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영화가 왜 훌륭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이 탕웨이가 맡은 역 송설애가 네. 실제로는 조선족인 거예요. 그렇죠. 조상의 독립운동가가 있는. 음. 그런데 조선족인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배척하는 그 간극을 음. 아주 날카롭게 포착을 했어요. 그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그 다른. 어렵긴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거겠죠. 근데 진짜 보면 아까 전에 그 이번에 상탄 무지하다니까. 아르헨티나인가요?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1985. 1985. 아르헨티나 1985가 굉장히 명확하게 극명하게 그냥 딱 보여주는 너무 쉬운 영화였다면. 스토리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보이네요. 그렇죠. 왜 또 이게 못 받았고 이건 받았는지. 예. 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그 뭔가 지금 이런 상의 수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정무적인 선택들이 좀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그렇죠. 특히 이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음. 굉장히 정무적인 선택들을 맞아. 갖다가 이번에 대놓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골든글로브의 권위는 회복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아카데미는 결심해야 된다니까요. 헤어질 헤어질 결심. 근데 아니, 아카데미는 어쨌든 간에 이제 24일 날 이제 후보를 5편으로 압축을 하는데 네. 뭐 뉴욕타임즈 수석 평론가가 감독상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상 부분은 아카데미에서 좀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국어 기대를 영화상에 어쨌든 네. 헤어질 결심이 오히려 좁게 묶여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는 좀 본상 쪽으로 후보 이제 학기를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탁월한 연출을 갖다가 보여줬고, 그래서 이야기의 만듦새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미시적인 얘기를 하면서 거대 담론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은 거장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아카데미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렇지만 암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뉴스 네. 뭡니까? 두 번째 뉴스도 갑자기 암울한데요. 예. 지난주에도 이 검열에 대한 고발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시회에서 작품을 뜯어내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봅니다. 이번엔 국회입니다. 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9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 전 인 서울이 전날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 실랑이 끝에 결국 전시 당일 새벽에 그냥 철거가 되는 일이 벌어졌죠. 기습 철거를 했어. 기습 철거. 아니 이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또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의원 2명 하면 12명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공동 주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국회 사무처가,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사무처 출신의 사무총장이 있는 이광재. 이름을 갖다 크게 얘기합시다. 이광재 총장이 있는, 그것도 김진표 의장이 있는 그런 국회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야, 얼마나 힘이 없는 건가, 둔감한 건가, 참.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거를 아까 뜯어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뜯어낸 주체들이 직원들이잖아요. 그러게 보니까 그 청소 노동자들이 뜯어서 작품에 훼손된 것도 있었다라고 이게 하는데.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게 철거가 아니고 저거는 폐기 처분인 거예요. 그렇죠. 야. 왜냐하면 철거라는 거는 작품을 그래도 온전하게 내려놓는다. 그쵸. 그래서 따로 보관한다 이렇게 하는데 작품을 훼손했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데 뜯어냈잖아.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나. 그러게요. 그게 놀라웠던 거죠. 네. 판단 기준이 뭐 예를 들면은 특정 개인과 단체를 비방할 경우에는 위배된다 이렇게 국회 사무처 관련 규정을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카툰인데 그럼 누구를 비방을 했다는 건가? 어떤 단체를? 그러니까 비방했다는 대통령을 건가? 비방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개인입니까? 그러니까 영부인도 그러게요. 개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공인이고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이고 예. 또 뭐 헌법 기관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네, 있는데 네. 세금 쓰고 다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비방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욕하는 걸 이제 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한 건데 그것도 예술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특정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런 장면도 지네들끼리 그 해석을 한 거예요. 바로 앞장면 다시 한번 해석이 보여주시겠어요? 문제죠. 바로 앞장면 보여주시면은 저 밑에 강아지가 한동훈이라고 해석을 했대. 안경 써서 그랬나? 그러니까 그러면 전혀- 머리가 털이 없어야 되는데? 아닌가? 그리고 저 위에 설치하는 것도 보면은 네. 저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네. 두 개 작품을 저렇게 설치하는 거. 그런데 저걸 마구 뜯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인 맥락이나 설치 자체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청소 용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좀 내로남불인 게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예. 정말 그래요. 이게 그야말로 인격 모독이었잖아요 그때는. 저걸 누드화라고 네. 볼 수 있습니까? 저거 되게 미화시킨 거 아닙니까 솔직히? 몸 되게 이렇게 네. 뭔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단단해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작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 네, 세밀한 그래서 깜짝 묘사하는 거 놀랐어요. 아무나 못해요. 저거. 네. 근데 저게 무슨 해먹을 결심이고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격 모독이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기도 한데. 아니 사실 이런 유형의 카툰은 시사풍자 카툰으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그쵸? 이 카툰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신문에 실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둔감한 건가? 이거 없던 얘기도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당사자들은 보기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판단한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 판단한 사람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이었다면서요. 응?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세요. 네. 전시회를 조건부로 허락을 해줬었는데 네. 그런데 설치된 부분을 보니까 지나치다고 생각됐다라고 얘기한 게 국회 사무처 관리과 관계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게 무슨 시대냐면 자기 검열 시대? 이런 거야. 뭐 그러니까 위에서 하도 검열을 갖다 해 제끼니까 그냥
현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먼저 스스로 검열들을 하는 거야, 다. 그런 시대에 됐어. 진짜 알아서 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사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고등학생 카툰 전시회도 있었고 뭐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그런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리더가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듈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은 국회잖아요. 그렇죠. 입법부잖아요. 그러면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지. 상호 권력의 그런 보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니 국회에서 왜 입법부 수장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가 한 얘기가 난 기가 막힌데, 여기 봐. 지금 뭐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된다는 국민의 힘이야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조응천 의원이 이런 그림들을 갖다가 그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선이 서로 달라요, 완전히. 국회의원 이건 회관이죠? 의원회관 2층이에요. 네. 거기는 아시다시피 거기 그 자기 신분증 내고 이거 그쵸. 써가지고 미리 예약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로비에다가 해놨다는 거는 그냥 의원과 보좌진들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거죠. 유가족들이 어떻게 보니까 유가족들은 본관에 가가지고 그 국정조사하는데 방청하고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 뭐 변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듈을 이제 맞추는 부분인 거죠. 알아서 자기가 자체 검열을 하고 그것을 제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최고 리더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K 콘텐츠는 아무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에서조차 이런 행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누가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제2의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러게요. 지금 있잖아요. 이게 저는 독재에 있어서 벌써 2단계로 진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2단계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력들이 검열을 해요. 그 다음 단계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검열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거고, 3단계에 가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요. 방송에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쵸.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참 훌륭하시죠?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참 이게 웃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유튜브로 새롭게 선보인 김어준의 겸손에 힘들다 뉴스공장.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5만 2천여 명의 구독자와 함께 아예 시작을 했고요. 시작 네. 자체가. 그리고 동시 접속자가 19만 명 첫날 방송에 그랬고, 이튿날에도 20만 넘겼고, 그 이후에도 21만, 20만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24만도 넘겼대요. 세상에나. 전 궁금해. 동접이 24만이야. 이게 오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궁금해. 굉장히 궁금하죠. 한국 1위에 전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예. 채널 구독자 100만을 돌파하면서 실버 버튼, 골드 버튼 그냥 한 번에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를 쳐다보세요? 그렇대요. 부럽죠? 자, 우리 부러워. 스픽스 20만 대까지 몇 달 걸렸지? 근데 보통 그렇죠. 근데 진짜 근데 진행하는 분들도 그 정도의 폭발력을 기대를 했더라고요.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스베이더가 100만 이미 넘은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거기는 100만 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간이 걸리죠. 근데 100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첫날 방송할 때 계속 50만은 넘겨야 되지 않겠냐, 구독자. 뭐 아니, 이런 유미래 얘기를. 기자가 대놓고 그러더라고. 100만 정도는 돼야 허기가 네. 가시겠습니다. 거기 100만이 됐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배불러서 지금 뭐 한포고복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금 수익도 엄청나다면서요. 지금. 슈퍼챗도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죠. 뭐 네. 첫날 그 라이브 방송에서 하루에 9천만 원이 넘는 슈퍼챗 수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이틀 차이는 3천여만 원을 기록해서 이틀간 1억 2천만 원 벌어들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튿날에 네. 유튜브 약간 조금 오류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동시 접속자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재생수로 집계되기까지 시간이 꽤 그렇죠. 걸렸던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다 계산을 해보면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야. 들고. 지금 네. 이 슈퍼챗은 전 세계 1위래요. 그렇군요. 예. 세상에나. 오세훈 씨.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압하려다가 날개를 달아준 꼴. 그렇죠. 지금
단 한 번도 TBS 때는 250만씩 이렇게 찍고 그러진 못했어요. 네. 지금 근데 첫 방송이 250만 회가 넘었어요. 그렇죠. 날갯짓이 아마 폭발력 있게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오세훈이 달아준 날개가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지금 같이 TBS를 떠난 진행자가 네, 지금 신장식 변호사.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요. 신장식 변호사님이 네. 바로 이제 그때 그 방송을 그만두고 신장식의 신장 개업이었죠. 네. 그만두고 또 열심히 휴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휴가를 또 다녀와서 다음 주, 그러니까 방송 기준으로 하면 내일부터죠. 내일이죠. MBC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네. 그럼 표창원 씨는 어디 가는 날라갔죠? 안녕. 아, 하이킥으로 뻥 네. 어디론가 날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MBC라고 하는 또 브랜드를 달고 하면은 청취율이니 뭐 이런 것도 좀 엄청날 그럴 텐데. 것 같아요. 예. 전국 방송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맞습니다. 이전에 TBS는 전국 방송이 아니었는데도 청취율 1위 했거든. 동시간대. 그 파괴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를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그럴 것 같습니다. 저녁 그리고 시간대 원래 뉴스 퇴근 하이킥에 시간. 나왔던 그 패널 분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장식 변호사님을 만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폭발력 있게 그렇게 멘트들도 나오고 그렇죠. 기사 플레이도 되고 예. 하면서 좀 이렇게 흔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저도 네. 있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예. 아유, 그럴 줄 알았대. 그럴 줄 알았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은 김원식 변호사님 한마디로 시대를 잘못 읽은 오세훈과 그리고 서울시 국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의 어떤 작태가 만들어낸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풍선 효과는 예.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를 짓밟아가지고 풍선 효과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는지 그러게요. 참 무지로서이다. 예, 그렇습니다. 짓밟을수록 더 커지는 거죠. 짓밟으면 없어지고 가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유, 풀은 밟을수록 더 뻗어나갑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네. 그 급식 갖고 애들이랑 싸우면서 결국은 정권을 다 넘겨주더니 그랬었죠. 이제는 그 방송 갖고 뭔가 좀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깨달지 못했네. 영원히 자기가 꿈꾸는 대권은 못 가져갈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문화로 본 세상 이알문이었습니다. 자, 금주에 주목할 만한 콘텐츠 이 작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헤어진 결심입니다. 야, 너무 저장 저런 장면 어떻게 진짜- 찍었는? 참 오묘해요. 진짜. 오묘해. 음. 어떻게 보면 박찬욱 감독 영화 같고 예. 어떻게 보면 박찬욱이 만든 것 같지 않은 영화 같고 오, 아, 저 섬세한 손터치. 나는 그냥 그랬는데 저건 연애 감성이 없는. 네, 저는 좀 감성이랑 그 거리가 먼 모양입니다. 아우, 저기 방금 나온 데 되게 고급 풀빌라거든요. 예.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아, 탕웨이. 아유, 어떻게 저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요, 탕웨이. 당연히는 진짜. 이전에도 알았지만 저는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캐릭터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정말 딱 떨어지게 연기를 해서 아니 내가 중국말을 모르는데도 중국말 하는 게 저렇게 쏙쏙 와닿을 수가 있나 그렇죠. 싶더라고요. 그냥 연기력으로는 진짜 미친 배우 둘이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아주 기가 막힌 환상의 그 조화를 만들어냈는데. 네. 자, 일단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하고 지금 로튼 토마토에서도 94%의 그 점수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전미 비평가 협회상 최근에 또 받았죠. 각종 네. 상을 휩쓸고 있는데 우리 묘성 씨는 네.
총평을 하자면 총평 짧게.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대한 그렇게 호감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자극적인 것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고 폭력적인 묘사들을 덜어내려고 아예 그냥 시도를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다가가기가 편했고 또 여러 가지 작품성을 말해주시긴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멜로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추리를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미스터리, 그러니까 어떤 그 대중을 상대로 한 즐거움도 놓치지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식 평론가. 저는 박찬욱 감독이 이제 눈치를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치를 안 보고 있다요? 네. 오, 왜냐하면 저랑 저는 반대네요, 그전 약간. 같은 경우에는 박찬욱 감독이 상을 받으려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없고 오히려 내려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반대인데. 반대예요. 이런 영화로도 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런 진짜 그 지금 현재 영화계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다 대변하고 있어. 나는 그렇군요. 진짜 정반대의 평가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나는 이런 영화도 잘 만들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하다는 거죠. 아니요? 겸손이 힘든 거야. 사랑합니다. 조용합니다. 저는 오만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다는 건 김성수 평론가님이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겁니다. 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또 웬만한 장르들은 다 섭렵을 해봤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작품은 말씀하셨듯이 뭐 또 다른 그런 수상을 위한 꼼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장르에 규정하기가 참 애매한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분명히 수사극이에요. 그래서 미스테리 드라마다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치니까 연애질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얘기할 때 미스터리 로맨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렇죠.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것 네. 같고 장르적으로는 미스터리예요. 네. 미스터리인데 그런데 영화의 대부분이 연애적 감정을 소통하는데 할애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연애 감정을 결정적으로 맡고 있는 게 너무나 웃기게도 저 사람은 범죄자라고 하는 수사관의 선입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편견의 이야기를 또 중간에 보면은 완전히 그 중간 어귀에는 범죄자라고 이렇게 낙점을 딱 찍어버리고 네. 거기에 대해 자백도 하는 장면들이 또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덮어줘 수사관이. 네. 이런 아이러니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기생충하고도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편견과 혐오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남편이 이제 죽게 되고 그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지목이 되는 건데요. 네.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편견과 혐오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을 때 그게 계속 증폭되는 거고 그렇죠. 왜곡되는 것인데 여기서 수사관인 박해일 씨가 주목하게 된 이유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사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수사관이고 자기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더군다나 숨어서. 예, 숨어서 또 일거수일투족으로. 가능적인 거를 또 만족시켜주죠. 그런데 오히려 꼼꼼하게 보는 것이 그 대상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역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상 이상하네.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렇죠. 한국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까마귀 사체인가요? 네. 그걸 이제 놀이터에 묻어주잖아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살인범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걸 포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점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을 펼쳐주고 있어서 이거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뭐 저런 거에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을 딱 잡아서 표현해주는 장면들이 드러나면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또 의구심을 이렇게 느끼게 된 장면을 같이 배치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면서 끊임없이 감독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이 정치가 뭐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어떤 범죄적 행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협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였다고 원래. 폭력당하고. 피해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100%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식의 질문들까지도 같이 던지고 있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은 당신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혹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갑질의 어떤 그 힘, 그 네. 힘이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관계를 짓거나 또 바라보지 그 사람을 못하게 한다.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그게 사실은 인종차별의 본질 아닐까요? 고개를 그게 끄덕이기만 하고 저는 이제 끄덕이게 됩니다. 예.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편견으로 이 사람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냥 법적인 것만 보면 범죄자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첫 느낌이 맞다. 음. 라는 걸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느낌이 맞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남자는. 그쵸. 그런데 나중에 어.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갖다 또 발견을 하는 거예요. 맥락을 보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와서 내가 진짜 이거는 이 정도가 입증이 된다면은 무조건 그냥 정당방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정당방위로 형도 가볍게 받을 수가 있거든. 이제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는 짓을 하지 않고 네.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했다면. 근데 증거 인멸이 너무 완벽했는데. 그렇죠. 너무 완벽해 그렇죠. 너무 완벽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이 또 된 그런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치밀하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경론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결국 이거 증거 인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여자가 풀려나서 네. 그 여자가 더 이 박혜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이제 빠져들었지만 예. 그것도 나중에 스스로를 발견한 거죠. 빠져든 내 자신을. 그리고 너무 참담한 거는 이 분은 그 편견 속에서 늘 의심받았던 이 사람은 오히려 남자를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진짜 이 남자를 힘들게 만들었구나라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저는 반대로 봤어요. 뭘로 봤어요? 이 남자를 힘들게 했구나라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용할 만큼 이 남자에게 기억에 남을 방법. 이 남자를 나에게 완전하게 빠져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랬어요? 오, 굉장히 낭만적인 방식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 미결된 사건에 대한 집착이 있었잖아요. 이 박해일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 나 또한 미결된 상태로 남아서 나도 영원히 저 사람 마음에 남고 싶다라는 걸로. 그러나 저는 보면서 느꼈죠. 저 미결 아닐 텐데 바로 금방 발견될 텐데. 라는 생각은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저 남자를 제대로 파악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남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패턴과 또 인식의 그 시스템 속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이제 피의자로 관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맞아. 그래서 미결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파괴적이에요. 예, 파괴적이긴 하죠. 좀 파괴적으로. 어쨌든 뭐 박찬욱은 파괴적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파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좋아요. 영화를 보고. 네. 그렇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게 저는 영화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탕웨이만한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탕웨이가 아니었으면 이 작품 못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탕웨이 씨가 또 인터뷰한 내용도 있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평생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또 맞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와 캐릭터를 이제 기다린다. 뭐 몇 년, 몇십 년,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 영화의 캐릭터가 송설아가 자기의 그런 평생 기다린 그런 캐릭터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탕웨이가 없었다고 하면은 이 영화가 과연 성립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심지가 굳은
그런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과연 세계에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니까요. 그 그런 생각이 인생작을 만난 것 같다라고 탕웨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작품의 기획 의도나 맨 처음에 시작점 자체를 봐도 이건 탕웨이를 위한 영화라고도 보여지는 게 정석영 작가가 이렇게 기획을 할 때부터 탕웨이를 주인공으로 염두에 두고 아예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고 박해일도 아예 주인공으로 아예 두고 주인공으로 했대. 다 두고 했다고 하고 이름도 그래서 박해준이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탕웨이의 어떤 연기를 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귀중하고 은밀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고요함과 결심이 느껴지는 보면 정말 탕웨이의 월 모습과 이 극중의 모습이 거의 싱크로율이 네,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탁월한 것은 그 배우들에서 이런 그 어떤 배역의 특성들을 포착해낸 그런 작가나 감독의 시각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정석영 정석영 작가의 그 네. 대사가 탕웨이한테 너무나 완벽했다. 그 어눌한 한국 대사까지도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폐부를 찌르는 대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대사 부분보다는 이제 아까 이제 관찰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이제 볼 수 있었다는 점도 있었고 어눌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처음에 이제 배우게 되니까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해요.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오히려 다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가치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럼요. 한국어를 쓰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극중의 남자 주인공이 그 송설애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도 자기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의 어떤 구사 방식에 있어서 다문화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연애 그 감정도 그런 가운데서 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거 보면 말을 이제 쉽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다문화적인 코드에서는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 솔직히 우리가 우리 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안다고 생각하죠. 안다고 생각하지만 뭐 마침내 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 맞아요. 뭐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네. 결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 그리고 붕괴. 붕괴. 나 그 붕괴가 좀 대사에 컸죠. 진짜 네. 완전 꽂혀 있었어요. 한동안. 거의 이때 그래서 유행했던 게 붕괴와 거의 추앙이 네. 동일선상에 오르면서 이런 뜻을 내포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니에 많은 분들이 놀랐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오롯이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한국인다운가. 저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국어는 재미없어서 자기는 배우기 싫었대잖아. 국어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잖아. 국어를 뭐 왜 배워야 된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그 뭐가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일레귤레이션이 뭐 레귤레이션에 이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어그레시브하게. 네? 한국말이야 뭐야 무슨 말이야 네. 이게 영어야 뭐야. 총리라고 하는 작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못 주잖아요. 애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구사를 안 하니까. 박해일이 연기한 박해준은 어땠어요? 마음을 알기가 좀 어려웠어요. 좀 보면서 이게 근데 처음에 약간 아리송했던 부분은 왜 이 탕웨이에게 거기 송설에게 빠지는 이유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보자마자 빠졌다는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닐까. 설애가 너무 좋아하는 게 설애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를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보일까 봐. 예.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솔직히 저 피의자한테 초밥 사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거는 뭐 검찰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 해장국 사주죠. 설렁탕 사주고. 설렁탕도 진짜 짜장면이에요. 아, 짜장면입니까? 기본이. 우리 아시잖아요. 짜장면 모르시는구나. 저는 좀 아니 잠깐 여자분한테 짜장면을? 여자들한테 여자, 남자들한테 남자 짜장면 툭 던져주고 조금 그나마 마음이 간다 그러면 설렁탕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밥이다 이렇게 제가 되면은 수사반장을 너무 많이 봤군요. 그렇죠. 초밥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네. 진짜 나를 위해서 위증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주는 게 초밥이에요. 위증.
그들이 한명숙 총리에 위증해준 그런 사람을 그들이 초밥을 주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 초밥을 사준다. 야, 그거 영화 장면 잘라가지고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후배 형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떻게 초밥을 사주냐고. 엄청 놀랐죠 거기서. 그것도 초밥 맛집에서 사주잖아요. 맛집 맞아.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그 설정들이 굉장히 참 때로는 웃음이 터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네. 나왔던 그런 건데 이 박해준의 캐릭터는 너무나 집요하고 진중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게 잘 드러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냥 대놓고 박해를 놓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의 어떤 장면들을 상징적으로 포착해서 그려내고 있는데 조선족. 네, 여러분은 조선족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한국인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품느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친구들끼리 뭐 조선족 같다. 조선족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칭찬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것만 봐도. 비하죠, 비하. 네, 그것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조선족이라는 위치, 편견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거 갖고 밥 많이 먹었던 사람이 강성범 씨 아닙니까? 네. 어머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투리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이어가는군요. 야. 네. 어머나. 바뉴스에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식 입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 네. 조선족 어떤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 조선족 학창 시절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동포다라는 느낌. 네, 동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사실 대중문화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개그 프로 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대중문화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부합을 못하고 좀 분리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맞아요. 들어요. 희화시키거나. 보이스피싱하는 네. 글쎄요, 뭐 그런 네. 코너도 있었잖아요. 뭐 영화 맞아요. 황해에서는 김인석 황해에서. 씨가 뭐 이렇게 뼈다귀를 맞아요.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 일들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장률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은 조선족 사회를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제작한 그런 조선족만 흔히 회자가 되는데, 조선족 출신의 장률 감독이 했었던 두만강을 보한 이런의 작품들에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 거꾸로 투영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조선족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조선시대 때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해 간 이제 분들의 그런 후손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독립운동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이제 독립운동 후손이잖아요, 송설애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 직접적인 어떤 후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뭐 직접적으로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사실 청산리 전투 홍범도의 그 장군의 전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후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심지어는 청부살인 캐릭터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을 했을 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헤어질 결심에서도 결국 이 같은 이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포들인데 한국에서 얼마나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정서를 과연 골든글러브의 기자들이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야. 모를 것 사실은.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국 사회에 던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가 친일파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분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지금 이들을 갖고 대놓고 이 찍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인이라고 얘기해요. 짱깨들.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무슨 댓글 조작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 돈 몇 푼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혐오와 또 거기서부터 오는 편견들 끊어내야 나중에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믿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 결국은 관계를 어떻게 해치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큰 그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 혜준이 헤어질 결심을 하는 날 네. 송설에는 사랑하다가 죽을 결심을 하잖아요. 이런 교차되는 지점들은 과연 뭘 상징하고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 작품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차되는 직전. 이 네 사랑 맘이 내 맘 같지 않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누구나 결핍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봤는데 이 교차 과연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영화가 왜 미스터리 로맨스라고 하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나의 실황은 이제 시작이 된다. 굉장히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박찬욱 감독이 보편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이 결정적인 대목에서 차용을 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중적으로 많은 관객들한테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나왔던 대사들이 그거 아니었나요? 한국에서는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이거랑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게 아마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서로의 출발점이나 시작점이 어그러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우리 한국 정부의 혹은 한국인들의 어떤 어긋나고 있는 그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전에는 사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조선족들을 품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먼저 품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조선족을 통해서 품고 뭐 이런 것도 계획들 90년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그랬잖아요. 조선족을 교두보 삼아서 중국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 대학 때도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지금은 완전히 중국과 뭐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조선족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중국과 이런 식으로 계속 경직돼가지고 서로가 비자도 뭐 거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제일 피해보는 게 조선족입니다. 이들은 우리 동포들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과연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있을까요, 이 정부가? 네. 사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 친구들이 베이징 대학교를 가요. 가는데 거기서 한족들한테 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잘못된 그런 담론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 중국인이지 않냐라고 이제 치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한족을 포함한 그 민족 차별을 겪고 있는 조선족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조선족들이 어디로 가나요? 그러게요. 송세라가 왜 한국에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족 사회도 단일하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한테 우호적인 어떤 관심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품어야 되는 거죠. 송설에도 한국에도 우호적으로 와서 뭐 간병인을 하면서 그럼에도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안 도와줘. 유일하게 그래서 이 박해의 일이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헤어질 결심을 하네. 그렇지. 그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 예.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골든글러브가 품기는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 이걸 이해할 수가 어려웠어. 없지. 네. 실제로 저는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 제1교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1교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일본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국적이 없는 존재가 되거나 한국인이 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족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동포들에게 특히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이따위로 대해야 됩니까? 한 번쯤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빨리 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
주제가 오늘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하고 싶었어요. 골든글로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또 사방에서 검열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K 컨텐츠의 미래가 진짜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네. 없어요?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네. 아, 지금 모두가 다 자기 검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관적인 이 상황에서 더 비극적인 것은 성과주의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성과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당근 줄 테니까 나한테 줄 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문체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10억 뷰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 10억 원을 지원하겠다. 아, 나 진짜. 아, 진짜. 10억 뷰 하면은 몇 작품 되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웹툰이 많거든요. 미생이라든지 은밀하게 위대하게, 뭐 미남이시네요.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히트한 작품 몇 년간 조회수 올려봤더니 3억 뷰밖에 안 돼. 그러면 10억 뷰 되는 컨텐츠가 웹툰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10억 뷰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어떻게는 어디로 간 거야? 돈만 있으면 돼?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가 없잖아요. 어. 아니 네. 10억 원을 웹툰에 투자하는데 성과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고 성과주의 폐해지. 10억 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촌스럽죠. 그러니까 성과주의 촌스러워요. 대표적인 게 네. 숫자를 얘기해요. 어떻게 목표를 그렇게 잡는가, 예술 작품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네. 얘기하지 않고. 어떤 작품은 몇만 뷰밖에 안 돼도 가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어떤 작품은 10억 뷰가 돼도 사실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그 삶의 편리를 갖다 담지 못해서 그것을 2차, 3차 컨텐츠로 만드는 것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문체부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봐요. 군중 동원. 네. 오면 뭐야 저거 이러면서 예산 끊을 거 아닙니까? 감탄 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논리 자체가 그런 거죠. 네. 논리 자체가 성과주의가 발전이랑은 그래서 거리가 문제예요. 멀죠. 그 사실 봉준호, 박찬욱 지금 막 박수치고 그러지만 처음에 어디 뭐 독립영화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역의 국제영화제나 뭐 국내 영화제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선을 보이고 저 작품 의미가 있다 해서 그게 나중에 입소문이 돌고 그러면서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10억 뷰를 원한다. 약간 그것도 10억을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한테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서울대 수석 입학이요. 그게 그런 꿈일 얘기야. 순 없잖아요.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랑 저는 같다고 봐요. 또 특정 과가 나오죠. 네, 서울 서울대 법대. 무슨 대 어디 입학이요. 이게 꿈이 되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문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K 컨텐츠가 여태껏 그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을 키워온 것은 수많은 그렇게 다양한 시도들. 어떻게 보면은 성과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쓰레기들. 그 쓰레기통 안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봐야 됩니다.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성공적이 나와요. 봉준호 감독의 첫 작품이 뭐였죠? 플란더스 얘기. 아, 네. 박살 났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기회가 없었다면 봉준호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박찬욱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박찬욱 감독 초기에 작품을 갖다가 자기 색깔로 하기까지 제작이 붙지 않아갖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성질 다 죽이고 정말 기본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대중의 어법으로 만든 게 JSA JSA.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성과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냥 그 성과 따먹고 대충 거기에 맞춰서 뭐 빼내고 이런 협작꾼들밖에 안 생겨요. 자, 10억을 투자한다고 해봐요. 10억, 1억씩 10명 주던가 뭐 1000만 원씩 100명 주던가 이러면서 끝낼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씩 100명 주면은 그거 어디다 써요? 웹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성과지의 폐해 중에 하나가 그런 숫자에 집착하는 것도 있지만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네, 열차 그거 카툰도 있었지만 뭐 국회에서 그 철거한 것도 있고 서울시 사례도 있었지만은 숫자만 언급하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돼. 아니 문화예술이 비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지원 정책 자체도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 고교생 웹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문체부 장관 상이라는 그 호칭만 준 건데 그걸 쓰지 못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10억 원 투자 지원을 하고서 얼마나 많이 간섭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 웹툰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에서 재기발랄한 시도들을 많이 할 때 작품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10억 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평가 기준을 적용할까 이게 더 우려스럽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조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갖다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은 다 90년대 키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98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부쩍부쩍 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열심히 키워놨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나름대로 대가다, 뭐 중견이다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사람들이 안 나오죠, 잘. 왜 그랬을까요? 황동혁 같은 사람이 언제 사람입니까? 90년대 사람이에요, 90년대 말. 그리고 나서 왜 9년 동안의 그런 암흑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짧은 기를 보내서 좀 씨앗을 뿌려냈더니 그 씨앗이 이렇게 싹으로 터서 조금 자라날까 하니까 그걸 다 뽑아먹고 있어 지금. 그러니 참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진짜 박찬욱, 봉준호 이들 뒤는 누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검열의 시대는 결코 창작의 시대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검열이 있어서 망한 나라 중국 대표적이잖아요. 중국의 그 정말 탁월한 상상력들이 한때 세상을 풍미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홍콩 영화 보면서 꿈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일본, 홍콩 영화 전성기 이전에 일본의 영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일본 영화들이. 비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놈의 자민당 정권 영구 집권 체제가 일본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한국은 과연 어떨까? 깝깝하네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열과 또 당근의 시대, 이 시대를 종식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다락방도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정문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검열과 또 당근의 시대를 좀 싸워보려고 했는데 일단 시즌 1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저희 더 글로리처럼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시즌 2가 시작되면 조금 더 확실한 그런 무기들을 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물러갑니다.